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오늘 진행을 맡은 박은정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이젠 옛말이 된 듯합니다. 먹을 게 다양하고 식생활도 달라지다 보니 국민 한 사람이 먹는 밥이 하루 2공기도 되지 않고 쌀이 남아 돌아서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19% 정도이고요. 밀이나 콩 등은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은 뜨거운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TK 목장의 결투에서 여야가 다르게 보고 있는 양곡법의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부터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 방향으로 달성 1터널 11.2km 지점 1차로 쪽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인데 구간 2km 정도 정체를 보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는 대구와 포항 방향 모두 팔공산 나들목 일대로 서행으로 지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먼저 주의하실 구간 있는데요. 호국로 9구터널에서 도곡 내거리 방향으로 내리막 곡각 지점입니다. 승용차 고장으로 정차 중이니까요. 구간 이동하실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명로 쪽으로는 남부경찰서에서 영대병원 내거리 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요. 대학로 쪽으로는 복현 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 3거리 방향으로 신호 2번까지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검단로 쪽으로 검단 내거리에서 복현 5거리 향하는 길은 서행으로 이동 중이고요.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는 신천교 지하차도 나오면서부터 답답합니다. 침산교까지도 가다 서다 반복하고 있고 칠곡 중앙대로 팔달 고가차도에서 팔달교 방향으로도 지체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오늘은 더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도 예보되어 있는데요.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그 밖에 대구와 경북,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이 적어 건조함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대구 기온은 14.5도, 습도는 67%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의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소식은 뭔가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사 플러그앤플레이가 5월 초 대구지사를 엽니다. 이곳은 페이팔, 드롭박스 같은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한 유니콘 기업 다수를 키워낸 회사로 명성이 높은데요. PNP 창립자 겸 총괄회장이 오는 13일 대구를 방문합니다. 대구시는 어제 기자설명회를 열고 PNP가 대구시와 벤처 창업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사는 동대구 벤처밸리, 대구 스케일업 허브 안에 들어서고요. 네. 투자심사역 등 2-3명 정도가 상근할 걸로 보입니다. PNP는 서울지사도 있는데 여기는 한국 대표를 포함해 5명이 근무하면서 국내 기업 3곳에 투자 중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벤처 투자사잖아요. 이 네. 투자사가 대구에 오면 지역의 창업 환경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PNP는 앞으로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선정된 기업에는 실리콘밸리 전문가의 멘토링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역 중견 기업이 외국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PNP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PNP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구시와 협력 범위를 넓혀갈 전망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아쉬워할 소식입니다. 전국에 공공 반려견 놀이시설이 82개나 있는데 대구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곳도 없군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4-5년 정도 지연될 걸로 보여서 기다림이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대구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4년까지 수성구 삼덕동 대구 대공원 부지에 5만 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는데요. 대구 대공원 조성 사업이 보상 문제로 지연되면서 테마파크 사업도 덩달아 위기입니다. 네. 현재 보상률은 55%에 그치는 상황이고요. 대구시는 대구 대공원 조성 사업과 무관하게 반려동물 테마파크만 따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마저 행정안전부와의 이견차로 무산됐고요.
사업은 대구 대공원 조성이 모두 끝난 2027년 이후에나 첫 삽을 뜰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대구 대공원 말고 다른 곳에도 비슷한 시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나마 남구청과 달서구청이 앞산공원 고란골 캠핑장과 장동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고 있고요. 각각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신천변에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천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예, 대구지법이 응급실에서 10분간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남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21년 8월 구미 한 응급실을 찾았는데요. 네. 병원이 파상풍 예방접종을 했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서류 작성을 요청했는데 예방접종을 했으니 별다른 조치 없이 퇴원하라는 뜻으로 오해하면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경찰까지 출동해서 A씨를 귀가시켰는데요. A씨는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신경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예. 응급실에서 이제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난동을 부렸으니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무죄가 나온 이유가 뭔가요? 예, 우선 A씨가 손가락 신경 손상을 입는 등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 병원 측이 치료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A씨가 항의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란 판단이 있었고요. 네. 욕설을 비롯해서 고성을 지르기는 했지만 다른 환자의 치료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소동은 아니었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응급실엔 환자 4명 정도가 더 있었는데요. 모두 긴급한 처치를 요하지는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은 법리적으로는 무죄로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응급실에서 불필요한 다툼으로 긴급한 환자에게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좀 대비를 잘했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은 뭔가요? 예, 대구 신서혁신도시의 고등학교 신설 요구가 높은데요. 혁신도시로 옮겨가기로 한 정동고가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정동고 재단 측은 지난해 연말 혁신도시 이전 개교 시점을 내년 3월에서 1년 정도 늦췄습니다. 옮겨갈 부지를 사려면 현재 부지가 팔려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입찰 공고를 4번 냈는데 모두 네. 유찰된 겁니다. 그렇군요. 정동고등학교가 동구 용계동에 있죠. 예, 학교터가 시장에 관심이 높지 않은가 봅니다. 예, 역시 요즘 고금리와 대구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투자자 찾기가 힘들어진 영향이 크고요. 현재 정동고 부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자연 녹지 지역과 준주거 지역이 거의 반반씩 섞여 있고 대구공항 활주로 연장선상에 있어서 비행안전 제2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약 15층까지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점도 사업성을 낮게 보는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그럼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예, 재단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공고를 올려서 다시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고요. 정동고는 이전 후에는 이름을 새론고로 바꾸고 현재 남고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예, 정동고가 좀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까지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의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달서구 도원동에서 도시 텃밭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부 서신교라고 합니다. 한 3, 4년 전에 주변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도 보고 했는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멀리 시골로 나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상추 몇 포기 키워보면서부터 관심도 또 생기고 생각보다 또 수확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이웃분들하고 나누고 이런 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좀 매력에 빠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또 자격증도 따게 되고 직접 또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보람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도원도시 텃밭은 1인당 4평 정도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상추 정도 키우고 있고 조금 날씨가 더 따뜻해지면은 고추라든지 방울토마토, 가지까지 같이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보람된 거는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들을 이제 이웃분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농작물 때문에 또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니까 가족들하고도 소통도 좀 더 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시농업의 날인데요. 도시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기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시농업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8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 모셨습니다. 빈틈없는 정밀 타격감을 갖춘 국민의힘 ICT 미디어 진흥 특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혜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대구 민주당의 약진은 대구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원내대표 선출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3선의 대구 윤재욱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수도권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많았는데 결과 어떻게 해석하세요? 예, 제가 지난 3월에 이 방송 나왔을 때도 수도권 원내대표론에 대해서 우리 윤재욱 의원을 응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대구 지역을 봤을 때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하고 네. 사실 국민의힘 역대 선거 결과를 봐도 수도권 출신 당대표 원내대표가 있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당 지지율이 높은 이런 곳에서 지도부가 더 안정적인 당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의 표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대감이 높으시군요. 예, 국민의힘 지도 체제는 완비됐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이 높습니다. 이달로 좀 앞당겨진다면서요? 네, 새롭게 윤재욱 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설출되어서 그 임기를 맞추고 네. 원하는 의정 활동을 위해서 4월 28일로 다음 주 최고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의결할 것 같습니다. 후보로는 먼저 그 김두관 의원 네. 양산 재선이고요. 박강원 의원이 수원 3선, 홍익표 의원이 서울 중구 성동구 3선 의원 있고 이 의원은 왕규벽, 윤관석 의원 같은 후보군이 있는데 아마도 출마를 선언하는 김두관, 박강원, 홍익표 의원 중에 한 분이 되실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의 주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제2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의결될지 관심인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법안 재의결은 그 제적 의원 과반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을 찬성 요건을 하는데 뭐 299명 중에서 여당 의원이 우리가 118명으로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래서 네. 개정안 재의결로 들어갔을 때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실상 좀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이번에 참 전주을에서 해가지고 300명이 채워졌는데요. 거기 3분의 2 이상이면 2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이 169석밖에 안 돼서 사실 재결 정족수는 많이 부족하고요. 대신 원래 원안이었던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 인하 5% 이상 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이 원안으로 재추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이 쌀값 TF 팀장이시고 네. 또 농민위원장이신 전국 농민위원 이원택 의원이 전북 김제 출신인데 이분들의 결기가 삭발할 정도로 지금 결기가 대단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경북이 전남, 충남, 전북 다음으로 쌀 생산력이 높아요. 네. 그러면은 국힘에 있는 경북이나 경남 의원들도 여기 찬동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새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대체 입법을 추진할 수도 있다. 네. 예. 정치권이 이제 농심만 흔들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또 농민단체들 규탄이 이어졌는데 우리 지역 경북의 쌀 농가와 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서 한 4번째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한 51만 톤 정도 전체 380만 톤 생산량 중에서 뭐 한 51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뭐 대체 입법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처음부터 네.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무리하게 단독 처리하고 난 뒤에 이렇게 대책을 세운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처음부터 네. 어떻게 추진을 했었어야 한다.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어차피 양곡 법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이렇게 매입을 해주는 조건이 없었냐 하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쌀 생산량을 보면서 그때마다 그 초과 생산량이라든가 또 수요가 모자랄 경우에는 그 매입을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정부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걸 강제로 뭐 의무 매수하는 걸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맞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이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현재 쌀값 인상이 5% 인하가 되면 예. 이 법이에요. 현재 법이. 근데 이게 강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 가격 인하이 전년 대비해서 5%에서 8%가 되면 강제로 정부가 매입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2000작년에도 쌀 재고가 많아서 창고가 없어서 못 넣는 쌀도 있다 보니까 또 창고 새로 시설하면은 보관비가 늘어나죠. 또 원래 반복될 수도 있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쌀 생산비가 40%까지 이상 늘어났는데 또 쌀값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농민이 죽을 지경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은 농자 천하지 대보라고, 농업이나 농부가 모든 국가의 근본이라 하는 큰 뜻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여당에서는 뭐 재정을 핑계로 들면서 못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화가 나신 거죠. 예. 양당이 같은 법안을 지금 다르게 보고 있네요. 네네. 너무 이제 쌀에만 집중해서 보시는데 농업이라는 것이 이제 식량도 우리 작업률이 뭐 많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쌀 작업률은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무 수입 물량 때문에 10%라는 공백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양은 쌀은 충분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과거에 비해서 쌀을 짓는 그 벼 재배 농지도 뭐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렇다라면 네. 그걸 강제로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짓는 만큼 다 매입을 해서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의 다른 대책을 만들어서 다른 작물을 짓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같이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정부는 우리 쌀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키는 노력은 계속 해 나가야 되지만 여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과 생산된 쌀 매입에 드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현행대로 이제 지난 뭐 2022년 전까지 이렇게 보면은 약 한 20만 톤 정도가 초과 생산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주로 매입을 해왔는데 그러면 쌀값을 대비해 보면은 한 5천억에서 5,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이제 만약에 됐다면 아마 2배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한 40만 ton 정도의 잉여 생산물이 나올 수 있다는 네.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1조 원 이상 듭니다. 그게 저게 잘못된 근거라고 경제실천 경실련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생산 재배 면적은 농벼 재배 면적 계속 줄어들어요. 2000년에서 지금 2022년 사이에 현재 2020년 72만 6천 헥타르인데 이게 22년간 31%가 줄어들었고요. 생산량도 한 22년간에 28%나 줄어들었어요. 계속 아무래도 쌀 소비량이 지금 56.7kg거든요. 네. 한 해. 옛날에 쌀 한 가마 80kg니까 한 가마를 안 먹어요 이제. 그래서 계속 줄어드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데 그냥 주는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현행대로 저 잣대를 들이대니까 1조 이상 돈이 더 들 거라 이런 그 막연한 이렇게 안일한 그 자꾸 계산을 해요. 지금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죽어가는데 말이죠. 쌀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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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근데 보시나요? 그건 이제 연동해서 보시면 2001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2001년도 쌀 소비량이 거의 100kg에 가깝습니다. 네. 1인당 88.9kg입니다. 2001년도에. 그런데 2021년 20년 만에 그 22kg을 더 적게 먹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작 면적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쌀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작황만 좋으면 현재의 규모대로 진행이 되어도 계속 줄어들어도 쌀은 남아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네. 어떤 보고서들을 보면 대만같이 우리도 이제 45kg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그래서 지금같이 쌀을 매우 적게 밥을 적게 먹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쌀 재배 면적을 어느 정도까지 면적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 예. 이런 그의 어떤 그런 공감대라든가 정책적인 토론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정부가 사들여야 할 쌀 양은 늘어나고 정부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런 네네. 의견이신 거죠. 자꾸 그 과대 해석을 하시는데
그 2010년에서도 2021년간 한 11년간 줄어든 농가 수가요. 2021년에 103만 가구예요. 이게 얼마나 줄었냐 하면 11년 만에 14만 7천 가구가 줄어들었고 농업 인구도 2021년에 221만이라서 11년 사이에 85만 명이나 줄어들어요. 엄청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쌀 소비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쌀이 지금 많이 남아 도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계속 다른 비용은 올라가니까 쌀값 등등에 드는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농민들에 대해서 삶이 팍팍하니까 이 정도는 최소한 국가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는 게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계속 예측 프로그램도 있고요. 타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 배 위에 다른 작물을 논해하면 이런 등등해서 계속 유도하고 있고 배 재배 면적도 최근 한 4년간 한 3만 헥타르가 또 줄어들어요. 예.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걸 성급하게 기재부 차원에서 돈 많이 드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은 안 되는 거고 아무것도 그건 모르는 아니고요. 대통령 그 부분까지 행사를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지금. 아니고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쌀 농가가 자꾸 줄어드는 거는 아마 고령화의 탓이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거보다도 우선적으로 보면 요즘 이제 쌀이 이 기계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규모화된 농업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좀 크게 그렇지 않지만 전남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농업법인들이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쌀을 얼마만큼의 적정 생산량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 농업 전반을 정리를 해야 되지 의무적인 수매를 통해 가지고 쌀값만 안정시키고 농민의 삶만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은 타 외국 사례들 보면 옛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양두수를 오히려 늘려 가지고 수매를 해준 것이 아니라 예. 과감하게 이 양사육 두수를 줄이고 대신 다른 대체 작물들을 키워서 농업 강국으로 성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매수를 해서 농업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다 산다 못 산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농업 전반을 가지고 대계를 걸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입장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농민들은 지금 경기도 농민단체에서는 지금 국민 3분의 2도 지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은 정부 건의를 받아야 거부권을 행사했느냐. 이런 것은 식량 주권 수호하고 농민 생존권 보장하고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 마련하는 대통령 의무를 저버렸다고 신랄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제발 모든 걸 자꾸 자본주의 잣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1조 이상 돈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다른 거 하면 얼마든지 보장해 준다는 내용도 있고요. 예. 예측을 해서 재배 면적을 계속 조정하는 내용도 이 법안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지금 돈 더 들어간다고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여당에서도 농민들의 입장 돈이 더 들어간다 얼마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2022년도 예산을 보면 쌀에만 들어간 겁니다. 2021년도 분 쌀 37만 톤 시장 격리시키는데 7,800억. 네. 공공 비축 물량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공공에 비축해놔야 되는 게 1조 1,000억 정도. 그리고 또 2022년도까지 포함해가서 시장 격리하는데 1조. 논직 불금을 또 1조 6천억 정도 더 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쌀에만 한 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약 한 4조 정도씩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가로 더 계속적으로 쌀에만 계속 집중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뜻이지 우리가 이 쌀농업 농민들을 다 배제하고 포기하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존의 법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농해수위 간사 이렇게 3대 3으로 TV 토론을 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어느 당의 주장이 맞는지 한번 하자고 하는데 지금 국힘에서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너무 자꾸 이렇게 그 수치를 갖고 허무맹랑한 수치를 갖고 아니 일방적으로 국민들을 자꾸 날치기 호도하는 거 통과해 아닌가 하는 이런 놔놓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날치기 통과해 놔놓고 이제 와서 이제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니까 이제 또 그러시면 됩니까? 이거 토론하자 그러면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토론하고 법안 처리를 하셔야 되지. 일단 힘으로 밀어붙여가 통과시키고 안 농민의 되니까 또 삶이 하자. 그만큼 빡빡하다는 거죠. 농민만 보고 정치하십니까? 예. 그러나 놓고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이나 하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혜용 부위원장님. 이게 이제 쌀이라는 부분들이 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의 주식이고 그리고 또 농민들도 고생하시는데 그동안 쌀 가격이 계속 이게 고정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쌀을 가지고 또 농업의 이 대전환을 가지고 큰 네.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강민구 위원장님도. 예, 쌀 소비량이 줄었는 게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쌀을 많이 먹게 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용 쌀이라든지 쌀밥 중요성하고 네. 아침밥을 많이 안 먹어 또 쌀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죽 누룽지 쌀 시령들 개발하고 밥맛 중심으로 하는 쌀 브랜드 고급화 전략도 꼭 필요한데 정부가 이 정책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과 농민을 위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ICT 미디어 진흥특별위 정혜용 부위원장 그리고 정혜용 부위원장 민주당의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가끔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